파트너십이나 S코퍼레이션 아니면 LLC 같은 여러 사업체의 지분 갖고 계신 분들, 연말 되면 꼭 받는 서류 있죠. 네, 있죠. 이걸 받아들고 아니 이 숫자들을 내 개인 세금 보고서 폼 1040에 대체 어떻게 넣어야 하나 하고 좀 막막하셨던 경험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약간 퍼즐 맞추기 같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진짜 퍼즐이죠. 특히 그 사업체에서 보내주는 스케줄 K1이라는 서류 있잖아요. 네네, K1이요. 그게 바로 그 퍼즐의 핵심 조각 같은 건데요. 오늘은 이 K1에 적힌 정보들을 가지고 사업 소득이나 손실, 또 여러 개별 항목들을 개인 세금 보고서에 어떻게 잘 녹여낼지 그걸 좀 명확하게 짚어드리려고 해요. 아, 좋네요. 핵심은 뭐랄까 그 통과, 패스트로라는 개념하고 또 몇 가지 중요한 제한 규정들 이걸 이해하는 겁니다. 아, 통가요? 그러니까 회사가 직접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회사 소득이나 손실이 주주나 파트너인 저한테 그냥 넘어와서 제 개인 세금 보고서에 합쳐지는 방식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C코퍼레이션하고는 완전 다른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통과 실체, 패스트루 엔티티라고 부르는 거고요. 회사는 그냥 통로 역할만 하고 실제 세금은 소유주 각자가 개인소득세 신고할 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 소유주 개인별로 당신 몫은 이겁니다 하고 알려주는 성적표 같은 게 바로 스케줄 K1인 거예요. 파트너십은 폼 1065라는 파트너십 보고서에서 나오고 S코퍼레이션은 폼 1120-S에서 K1을 발행해서 각 주주에게 보내주죠. 그럼 그 K1 안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제가 받아보니까 칸이 엄청 많던데요. 뭐가 뭔지. 네, 복잡해 보이죠? 근데 크게 보면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일반적인 사업 활동에서 나온 소득이나 손실, 이걸 통상사업소득, 손실이라고 부르고요. 통상사업소득. 네. 이건 보통 개인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2, 스케줄 2라는 곳에 보고하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종류가 중요해요. 별도로 보고해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별도 보고 항목이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K1의 이자 소득, 배당 소득, 로열티, 아니면 단기나 장기 자본이득 같은 게 적혀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있죠. 이런 항목들은 성격이 일반 사업소득이랑 좀 다르잖아요. 뭐랄까 투자 관련 소득이거나 좀 특별한 성격의 것들이죠. 그렇죠. 세금 매기는 방식도 다를 수 있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별도 보고 항목들은 K1에서 딱 떼어내서 개인 세금 보고서에 원래 자기 자리로 보내줘야 해요. 예를 들어 이자나 배당 소득은 다른 개인 이자 배당 소득과 합쳐서 스케줄 B로 가고요. 아하. 자본이득이나 손실은 스케줄 D로, 또 자선 기부금 같은 건 스케줄 A의 기부금 항목으로 가는 식이죠. QBI, 즉 적격 사업소득 관련 정보도 따로 나오는데 이건 또 폼 8995라는 서식에서 QBI 공제 계산할 때 꼭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K1에 있다고 무조건 스케줄 2에 다 넣는 게 아니라 항목별로 제자리를 찾아줘야 하는 거군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각 항목의 성격 그대로 유지해서 보고해야 올바른 세금 계산이 가능해요. 그럼 궁금한 게 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1인 LLC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K1을 받나요? 아, 좋은 질문인데요. 기본적으로 세법에서는 별다른 선택을 하지 않으면 1인 LLC는 그냥 사장님 개인하고 똑같이 봐요. 개인 사업자처럼요? 네, 무시되는 실체, disregarded entity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법인 실체를 무시하고 그냥 개인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1인 LLC의 소득이나 손실은 보통 개인 세금 보고서의 스케줄 C, 그러니까 개인 사업소득 보고하는 곳에 바로 보고합니다. K1은 안 나와요. 아, 그렇군요. 물론 LSE가 원하면 폼 883이라는 신청서를 내서 우리 법인으로 취급해주세요 하고 S컵이나 C컵처럼 선택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제 K1이 등장하겠죠. 아, 그리고 부부가 같이 사업할 때 특정 요건을 맞추면 복잡한 파트너십 보고 대신에 적격 공동사업 QJV로 선택해서 각자 스케줄 C를 보고할 수도 있고요.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같은데요. K1의 손실, 그러니까 마이너스 숫자가 찍혀 나왔어요. 그럼 아싸, 내 다른 소득 줄여서 세금 덜 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실수를 하시는데 K1에 손실이 찍혀 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개인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넘어야 할 허들이 있습니다. 최소 3개요. 허들이 3개나요? 무슨 장애물 경주 같네요. 하하, 네, 약간 그런 느낌이죠. 이 3가지 제한 규정을 순서대로 다 통과해야만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손실 공제 제한 규정이라고 불러요. 첫 번째 허들은 뭔가요? 첫 번째는 세무 기준액, 베이시스, 한도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쉽게 말해서 내가 그 사업에 투자한 총 금액, 즉 내 돈이 얼마냐는 거예요. 아, 내 투자 원금 같은 거요? 그렇죠. 에스코프면 내가 산 주식 가격이랑 내가 회사에 빌려준 돈 합친 거, 파트너십이면 파트너 지분 기준액이 될 텐데요. K1에 나온 손실 금액이 이 기준액보다 크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오래 공제받을 수가 없어요. 아, 내 돈 넣은 만큼만 손실 처리 가능하다 이거군요. 네, 일단 그게 첫 관문입니다. 공제 못 받은 초과 손실은 없어지는 건 아니고 나중에 기준액이 다시 늘어나면 그때 쓸 수 있도록 이월됩니다. 폼 7203에서 에스코프 주주의 기준액을 개선하고 추적하게 되죠. 파트너십은 좀 더 복잡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기준액은 충분하다고 쳐요. 두 번째 허들은 뭔가요? 두 번째는 위험 부담액, 애트리스크 어마운트 한도입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로 내가 경제적으로 손실 볼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금액까지만 손실 공제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폼 6198로 계산하는데요. 기준액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건가요? 비슷하지만 좀 더 엄격해요. 예를 들어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는데 만약 사업이 망해도 내가 그 빚을 개인적으로 갚을 필요가 없는 조건, 비소구 대출 같은 거라면 그 부분은 실제 위험 부담을 안 하는 걸로 볼 수 있거든요. 아, 실제로 내 돈 떼일 위험이 있는 금액만 따지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준액은 충분해도 이 위험 부담액 한도에 걸려서 손실 공제가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초과분은 이월되고요. 마지막 세 번째 허들은 수동적 활동 손실 제한이라고 하셨죠. 이건 또 뭔가요? 실제 사업 운영에는 거의 관여하지 않았다면 그건 수동적 활동으로 분류돼요. 아, 이름만 올려놓고 신경 안 쓰는 그런 경우. 그렇죠. 이런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손실은 원칙적으로 다른 수동적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하고만 상쇄할 수 있어요. 내가 받는 월급이나 이자 소득 같은 비수동적 소득과는 함부로 합쳐서 세금을 줄일 수 없다는 거죠. 이걸 계산하는 게 폼 8582이고요. 와, 진짜 복잡하네요. 단순히 K1 숫자만 보고 옮겨 적으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겠어요. 기준액, 위험 부담액, 그리고 내가 얼마나 관여했는지까지 다 따져봐야 진짜 손실공제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K1은 정말 시작점일 뿐이고요. 그 안에 담긴 정보들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손실 제한 규정이라는 허들을 순서대로 잘 넘어야만 정확하게 세금 보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K1 정보가 개인 세금 보고서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특히 손실 공제할 때 주의할 점들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는데요. 네, 덕분에 패스트로 개념부터 시작해서 K1 항목들을 어떻게 나눠서 보고해야 하는지, 그리고 제일 헷갈렸던 손실공제의 3단계 허들까지 아주 명확해준 것 같습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세금 제도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 하고요. 하하, 네, 방금도 그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게 대무술이 세금을 걷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뭐랄까 다양한 사업 구조나 투자 방식 또 소유주의 실제 참여 정도 같은 경제적 실질에 따라서 세금 부담을 좀 더 공평하게 하려는 그런 고민의 결과가 아닐까 싶기도 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이런 세법 규정들 뒤에 숨겨진 어떤 정책적인 배경 같은 걸 좀 더 파헤쳐 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요?